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긴박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종전 합의를 하고 풀어줬던 봉쇄를 또다시 걸어 잠근 건데요. 이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등했고요. 반대로 금값은 13년 만에 최악의 분기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뉴스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와 국제유가 폭등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25%, 액화 천연가스, 즉 LNG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에너지의 동맥 같은 곳인 거죠. 이 동맥이 막히면 전 세계 경제가 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맥이 또 막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흘 연속으로 이란에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4시 45분에 시작된 공습이 무려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부셰르, 차바하르, 자스크, 호나락, 아부무사, 반다르 아바스.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한 거죠. 해안 방어 시스템, 미사일 기지, 드론 기지, 해상 전력을 정밀 유도 무기로 때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군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봉쇄를 풀어줬었는데 딱 한 달 만에 다시 잠가버린 겁니다. 사실상 종전 합의 이전의 대결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간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부터 재개됐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국 전쟁권 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최대 60일간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약 2달간 마음껏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카드를 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는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에 사실상 톨게이트를 세우겠다는 건데 이건 전례가 없는 발상입니다. 거기에 16일 대국민 연설도 예고했는데요. 이란 전쟁과 관련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요르단과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했다고 밝혔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보통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공격 주체를 콕 집어 말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이란을 지목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거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인 거죠. 자, 이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봉쇄 재개 소식에 국제유가가 단 하루 만에 약 10% 폭등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산원유, 즉 WTI는 전날 대비구점 4% 오른 배럴당 78달러 14센트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9.6% 상승했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직격탄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오르면 한국의 연간 석유 수입 비용이 약 10조 원 늘어난다고 추산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가계부에 매년 10조 원짜리 청구서가 하나 더 날아오는 거예요. 만약 배럴당 50달러까지 오른다면 25조 원대 증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 제조원가, 생활물가까지 전부 올라갑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오르는 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택배비, 항공료,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이 충격으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10%, SK하이닉스가 15% 폭락하는 등 역사적인 급락장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에 이란도 물러설 기미가 없어서 양측이 사실상 전쟁 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물가와 금융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이야기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주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고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자리 20만 개는 신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민간 부문에서 10만 개, 공공 부문에서 1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채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합니다. 민간 기업하고 대학 공공 훈련 체계를 연결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녹색 전환, 이른바 GX 분야에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한다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약속한 게 아니라 청년들의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를 내놨다는 건데요. 먼저 주거 지원입니다. 역세권 같은 좋은 입지에 민간 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이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라고 하면 변두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개념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죠. 도심 매입 임대를 활용한 청년 전세 임대도 확대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산 형성 쪽에서는 청년형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러니까 청년형 ISA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I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인데요. 기존 ISA보다 비과세 혜택을 더 크게 주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고졸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의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개선하고 유아 무상보육과 교육을 확대해서 이른바 결혼 출산 페널티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정부가 청년들한테 일자리라는 씨앗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집이라는 화분 ISA라는 걸음, 보육이라는 햇빛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다만 현실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20만 개라는 숫자가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로 채워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과거에도 일자리 숫자 목표를 세운 적이 있지만 단기 공공일자리로 숫자만 채웠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AI, 반도체, 녹색 전환 같은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대책이 나온 타이밍이 공교롭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6월 고용 동향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치기계 조작 종사자가 13만 9천 명 줄고 판매 종사자가 12만 4천 명 줄어드는 등 일부 직종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용 상황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AI와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미래 산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 시스템과 기업 현장의 연계가 핵심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니까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금값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올해 초에 금을 사셨던 분 계신가요? 올해 1월에 금이 온스당 5,59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죠. 국내에서도 금 한돈 시세가 91만 원대를 넘겼었습니다. 금테크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금을 사러 달려갔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신 분들 지금 속이 좀 쓰릴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금값이 약 13.4% 하락했습니다. 이건 2013년 이후 무려 13년 만에 가장 큰 분기 기준 하락폭이에요. 6월 30일에는 현물 가격이 장중 한때 온스당 3,942 달러 99센트까지 밀려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은선물 가격도 이 분기 중 20.4% 하락해서 2020 연일 월 이후 가장 큰 분기 낙폭을 보였고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공포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기 시작한 건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현재 올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9월 인상 가능성도 6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금값의 악재냐면요. 금은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금은 열매는 안 열리지만 땅값이 오르길 바라면서 사두는 빈 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국채라는 건물이 월세를 팍팍 올려주기 시작하면 빈 땅을 팔고 건물을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실질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는 채권이나 예금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금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투자 자금의 대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금속 전문 업체 MKS 팜프의 니키 쉴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인공지능 반도체나 스페이스X 기업 공개 같은 성장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자산인 금에서 돈을 빼서 성장이 기대되는 기술주에 넣는 건데 이른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계금협회 전망에 따르면 6월까지 2달 연속 금 상장지수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일부 중국 은행들은 아예 소매 투자자들의 귀금속 선물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러면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위즈덤트리의 니테시 샤 책임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그리고 지금의 미이란 충돌까지 불확실성이 가시질 않으면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수요가 금값의 바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재밌는 건 앞서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보통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금이 오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상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금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금에도 손해가 되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특히 국내에서 금테크를 하셨던 분들은 체감이 더 클 수 있는데요. 올해 초 금 한 돈에 91만 원을 넘겼던 가격이 지금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서울 종로구 금거래소에 가보면 올해 초만 해도 금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복합적인 구도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시기이니 분할 매수 전략을 쓰거나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재개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 기대를 키우면서 금값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미래 산업에 기반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 이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결국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안정될 수 있느냐. 이게 올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